2025년 가을 서구 언론은 한국의 선택을 조롱했습니다. 경주? 시골 도시가 APC를 감당한다고? BBC는 냉소했고 CNN은 실패를 예견했으며 르몽드는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인구 25만의 도시가 21개국 정상과 2만 명을 맞이한다니 무모한 꿈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도시가 한때 천년 왕국의 수도였다는 것을. 그리고 곧 그 조롱은 경애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 사는 마이클입니다. 국제행사 컨설턴트로 일한 지 15년째입니다. 세계 곳곳에 박람회와 정상회의를 다녔습니다. 파리, 런던, 도쿄, 싱가포르. 어디든 비슷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늘 혼란이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낯선 곳이었습니다. K-팝이나 삼성 정도는 알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솔직히 아시아 국가들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했다지만 결국 서양을 따라 하는 것 아니겠냐는 편견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경주에서 열리는 국제 정상회의 준비 책임자로 발탁되었습니다. 경주요? 그게 어디죠? 저는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상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옛 수도야. 천년 역사를 가진 도시지. 가보면 알게 될 거야.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라의 작은 도시. 거기서 무슨 대단한 회의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일은 일이니까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인구 5천만. 면적은 미국의 100분의 1. 장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 기술력도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겉만 그럴싸한 거 아닐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데 첫인상은 깨끗함이었습니다. 공항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표지판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정확히 안내되어 있었고 동선이 명확했습니다. 그래, 공항이야. 돈 들이면 되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짐을 찾아 나왔습니다. 캐리어가 정확히 제 앞으로 왔습니다. 분실된 짐도 없었고 파손된 것도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은 영어를 못했지만 내비게이션으로 정확히 목적지를 찾아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 넓은 도로, 질서정연한 차량들. 신호를 어기는 차가 없었습니다. 보행자들은 횡단보도에서만 길을 건넜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건 아닐까?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세계 어디든 겉과 속이 다른 곳이 많았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KTX를 탔습니다. 서울에서 경주까지 고속열차. 좌석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승객들은 조용했습니다. 통화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 음식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초록빛 들판과 산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속 300km. 흔들림도 없었고 소음도 적었습니다. 기술력은 확실히 있네. 저는 인정했습니다. 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안내 표지판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습니다. 짐을 찾아 나오는데 한 승객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통에 버렸습니다.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구나.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정중했습니다. 과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창밖으로 경주 시내가 보였습니다. 고즈넉한 도시. 하지만 어딘가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의 준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일정표, 참석자 명단, 동선 계획. 모든 게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팀 일은 제대로 하는구만. 저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현장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저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국제 행사를 봐왔습니다. 겉은 화려해도 속은 엉망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도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호텔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회의 준비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였죠.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노트북을 펴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뉴욕 본사에서였습니다. 마이클, 지금 당장 화상회의 들어와야 해.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과 여권, 그리고 기밀 문서가 든 가방을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 방으로 뛰어가 화상회의에 접속했습니다. 회의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끝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노트북.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카페에 노트북과 여권, 기밀 문서를 그대로 두고 온 겁니다. 15분이나 지났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저는 급히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제 자리가 보였습니다. 노트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권도 가방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리스타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무도 안 건드렸나요? 바리스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님들도 다들 알고 계셨어요. 금방 돌아오실 거라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카페 손님 한 분이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여긴 그게 흔한 일이에요. 저는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흔한 일이라고요? 손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한국에선 분실물도 대부분 돌아와요.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려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여권도 가방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기밀 문서도 한 장 빠짐없이 그대로였습니다. 바리스타가 커피를 한 잔 더 가져왔습니다. 놀라셨죠? 외국 분들은 다들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놀랐습니다. 바리스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남의 물건은 건드리지 않는 거.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습관. 법이 아니라 문화. 이 나라는 신뢰가 공기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제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속까지 단단한 나라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바리스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바리스타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안전하게 방에 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의 현장 점검차 야외 행사장으로 나갔습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하지만 기상청 예보에 오후 소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괜찮겠죠? 저는 한국 측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대비라는 게 뭘까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귀빈 좌석에는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태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각자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팀은 우비를 나눠주고 다른 팀은 비닐로 장비를 덮었습니다. 또 다른 팀은 표지판에 커버를 씌웠습니다. 3분도 안 돼서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 옆에 있던 한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매뉴얼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에는 훈련된 팀워크가 있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행사가 재개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외국 기자가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누군가 기자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간호학과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침착하게 기자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회복 자세 취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4분도 안 돼서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기자는 안전하게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혼란이 없었습니다. 패닉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움직였습니다. 배려가 시스템이 되는 사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그 간호학과 학생을 찾았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학생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배운 대로 한 것뿐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 자주 겪나요? 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하지만 훈련은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에 강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목격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나기 속 질서, 응급 상황의 신속한 대응, 모든 게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 그렇게 적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표면만 그럴싸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부까지 탄탄했습니다. 시스템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힘이 있었습니다. 신뢰와 질서, 배려와 책임. 저는 이 나라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행사장 뒤편에서 전체 진행을 지켜봤습니다. 무대가 열렸습니다. 첫 장면은 사계절이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용수들이 한복을 입고 춤을 췄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제 속에 품격이 있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국악이었습니다. 가야금과 대금 소리. 현대적으로 편곡되어 있었지만 전통의 뿌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무대는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천년 도시 경주의 이야기, 신라의 역사, 문화의 깊이, 모든 게 조용히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더 강렬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나고 오찬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한식 코스?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 모든 음식이 정갈했습니다. 테이블 세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백자 그릇, 단정한 젓가락, 과하지 않은 꽃꽂이. 저는 옆자리 프랑스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나라는 미학을 아는군요.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제의 힘이죠. 오찬이 끝나고 저는 연출가를 만났습니다. 정말 훌륭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연출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죠. 저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국제 행사에서 화려함을 앞세웁니다. 큰 불꽃놀이, 요란한 음악, 과장된 연출.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절제되어 있지만 품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출가에게 물었습니다. 디테일에 집착하시나 봐요.
연출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디테일이 전체를 만들죠.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 큰 그림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라는 효율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품격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녁에 저는 혼자 경주 시내를 걸었습니다. 첨성대 앞을 지나갔습니다. 1300년 전 천문대. 조명을 과하게 비추지 않았습니다. 은은하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은함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경주는 도시지만 별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옛것을 지키면서도 새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뤘습니다. 과거를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가로등은 밝았지만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효율의 나라가 아니라 품격의 나라다. 그렇게 적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편견은 이미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는 겉만 번지르르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와 예술, 미학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제게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의 숙소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경주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호텔 객실이 부족했습니다. 각국 정상과 대표단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 물류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숙소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물류 책임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크루즈 2척을 부산항에 정박시켰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크루즈요?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100 객실입니다. 해상 호텔이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크루즈를 숙소로 쓴다는 발상 자체가 창의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죠? 책임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점을 자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호텔이 부족하면 바다를 쓰면 되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산항으로 갔습니다. 크루즈 2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7만 톤급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셔틀버스가 경주와 부산을 오갔습니다. 30분 간격으로 운행되었습니다. 보안 체크인은 육지에서 미리 진행했습니다. 승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선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크루즈에 올라갔습니다. 객실은 깨끗했습니다. 수건, 어메니티, 와이파이 모두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물류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조율하셨나요? 책임자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엑셀 시트가 빼곡했습니다. 시간표, 셔틀 배차, 보안 인력 배치, 식사 스케줄. 모든 게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입니다. 책임자는 말했습니다. 1100명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병목 구간을 찾아내고 대기 시간을 최소화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크루즈를 빌린 게 아니었습니다. 7만 톤을 움직이는 상상력이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업한 실행력이었습니다. 저녁에 크루즈에서 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메뉴는 한식과 양식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불고기 잡채 그리고 스테이크. 모두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런 발상은 처음 봅니다. 크루즈를 호텔로 쓰다니. 저도 맞장 구쳤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한국은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네요. 만찬이 끝나고 저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산 앞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호텔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해상 호텔이라는 경험으로 바꿨습니다. 참석자들은 단순히 잠만 자는 게 아니라 특별한 추억을 가져갈 것입니다. 물류 책임자가 옆으로 왔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런 행사는 처음 봅니다. 책임자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크루즈 숙소, 완벽한 동선, 분 단위 시간표, 모든 게 정교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상상력과 실행력을 동시에 가진 나라다. 그렇게 적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나라는 제 예상을 계속 뛰어넘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거대한 능력을 가진 곳. 저는 점점 이 나라의 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 일정이 없는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경주 시내를 걷기로 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전통시장이 보였습니다. 새벽부터 문을 연 듯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떡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떡을 썰고 계셨습니다. 60년 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60년이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님이 20살 때부터 하셨어요. 이제 제가 배우는 중이죠. 저는 떡을 하나 샀습니다. 쫄깃하고 고소했습니다. 인공 첨가물 맛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쌀맛이었습니다. 어떻게 60년을 하셨나요?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맛이 중요하니까요. 기계로는 이 맛이 안 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걸음 더 가자 순두부집이 있었습니다. 50년 전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콩을 갈고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시작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손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생선 가게도 지나갔습니다. 3대째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질하고 아들이 포장하고 손자가 배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전승이 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며느리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대를 이어 기술과 맛이 전해졌습니다. 관광객들이 와도 시장은 평소대로였습니다. 바가지를 씌우지 않았습니다. 과장되게 호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저는 떡집 며느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시나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맛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명예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돈보다 손맛, 이익보다 명예. 이것이 이 시장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시장을 나와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는 천년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천년은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시작되는 시장. 3대 4대를 이어가는 가게들.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전승을 경쟁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옛것을 지키면서도 새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했습니다. 오후에 저는 떡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떡을 더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떡을 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오세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손에 든 떡을 바라봤습니다. 6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맛과 정성. 그리고 명예. 저는 방에 들어와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전승이 일상인 나라다.
천년의 도시가 매일 새벽에 시작된다. 그렇게 적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나라는 과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거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전통이 박물관에 갇히지 않고 시장에서 숨 쉬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저녁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기대에 차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회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의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각국 정상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기념품 준비실에 들렀습니다. 한국 측 외교 참모가 기념품을 보여줬습니다. 금관이었습니다. 신라 시대 금관을 본떠 만든 복제품. 정교했습니다. 섬세한 금박 장식, 영롱한 옥.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예술품이네요. 참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1500년 전 신라의 기술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기념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금관과 훈장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 전 대통령이 금관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금관을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정말 멋지군요. 통역이 전했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금관을 머리에 써봤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되나요? 지금 당장요? 회장이 웃음 섞인 소동이 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문화가 외교 언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금관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1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라의 품격과 기술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에 저는 외신 기사를 봤습니다. 일부 언론이 냉소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과거에 집착하나. 금관 외교, 실속 없는 쇼.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외교 참모는 담담했습니다. 예상한 반응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문화 외교는 즉각적 효과를 내지 않아요. 하지만 오래 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금관을 받은 정상들은 잊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요.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문화유산은 말보다 강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징, 손에 쥐어지는 역사. 그것이 더 오래 기억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물관에 들렀습니다. 실제 금관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유리관 너머로 1500년 전 신라 금관이 빛났습니다. 섬세한 세공, 정교한 디자인, 당시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금관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과거를 현재의 언어로 번역하는 능력, 문화유산을 외교 도구로 쓰는 지혜. 오후에 저는 외교 참모를 다시 만났습니다. 논란은 괜찮으신가요? 참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논란도 관심입니다. 중요한 건 본질이죠. 우리 문화의 품격과 스토리텔링.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은 균형 감각이 있었습니다. 상징과 실리를 함께 봤습니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저는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문화유산을 현대 외교 언어로 번역한다. 금관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그렇게 적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부 냉소가 있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금관을 받은 정상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천년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금관.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이면 회의가 끝납니다. 하지만 저의 한국 경험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저는 이 나라의 팬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8회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최고 경영자 서밋이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인들이 모였습니다. 테크, 금융, 제조 분야의 거물들. 저는 네트워킹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명함이 오갔습니다.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 동맹이 만들어지는 자리였습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과 한국 배터리 회사,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과 한국 반도체 회사, 일본 로봇 회사와 한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모두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경주는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허브였습니다. 천년 전 신라의 수도, 오늘날 세계 경제의 중심,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오후에 저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 언론이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작지만 거대한 나라입니다. 조용하지만 완벽합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신뢰입니다.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와도 그대로 있는 나라. 소나기가 와도 3분 만에 질서를 찾는 나라. 크루즈를 호텔로 만드는 상상력. 60년 떡집이 여전히 장사하는 전승. 금관으로 외교하는 문화. 모든 게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기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을 다시 방문하실 건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 오겠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내일이면 뉴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아쉬웠습니다. 저녁에 저는 마지막으로 경주 시내를 걸었습니다. 첨성대를 다시 찾았습니다. 1300년 전 천문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첨성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그랬습니다. 작지만 무너지지 않는 나라.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신뢰가 공기처럼 흐르는 나라.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주는 옛 수도이자 오늘의 허브다. 한국은 신뢰가 만든 국가 브랜드 파워를 가졌다. 그렇게 적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회의론자였습니다. 작은 나라. 겉만 번지르르 할 거라는 편견.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완전히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또 오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올게요. 가족과 함께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을 지나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일주일 동안 제 세계관을 바꾼 나라.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한 사람들. 신뢰가 흐르는 사회. 전승이 살아 숨쉬는 시장. 문화를 외교 언어로 쓰는 지혜. 모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휴가 때 한국 가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봐야 알아.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아이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첨성대, 금관, 시장, 크루즈. 가족들은 감탄했습니다. 아빠 정말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꼭 가자.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트북 사건, 소나기 속 질서, 개막식의 품격, 크루즈 호텔, 시장의 전승, 금관 외교, 서밋의 네트워킹.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조용하지만 완벽한 나라였습니다. 신뢰가 공기처럼 흐르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변방이 아니라 허브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곳, 그리고 신뢰가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곳. 저는 다시 한국에 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컨설턴트가 아니라 여행자로. 이번에는 일이 아니라 경험을 위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진실과 신뢰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